저는요, 아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드님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연락이 끊기셨어요? 저는 그냥 웃습니다. 아니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 말 뒤에 근데 왜요?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더군요. 다들 괜히 민망해서 머쓱하게 웃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는 건 밥상머리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유지되는 줄 알지만요. 사실은 그 밥상이 부서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언젠가부터 밥을 혼자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홀가분하더군요.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쩌다 제가 내 자식 있는 사람 소리도 못 듣게 됐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속이 좀 시원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저를 못났다 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남이 뭐라 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건져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젊을 때부터 시장통에서 살았습니다. 20살까지 넘겨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 종점에 내려오는 채소 트럭을 기다렸죠. 배추, 무, 파, 마늘. 그걸 남편이랑 둘이 지게에 쌓아 올려 골목골목 돌며 내렸습니다. 한겨울엔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봉지를 들고 다녔고 여름엔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 허리춤까지 축축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찬숙이 너는 참 억척스럽다 하고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억척스러웠어요. 안 그러면 안 됐으니까요. 우리 남편도 말은 적어도 몸은 참 부지런했어요. 종일 쌀포대며 밀가루 포대며 어깨에 짊어지고 날랐죠. 같이 밤늦게 방에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랑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펴서 손톱으로 꾹꾹 펴가며 남편이랑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벌었네.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도 번듯한 가게 하나 가질 수 있겠지? 그렇게 몇 년을 모았더니 한켠엔 두툼한 종이봉투가 쌓이더군요. 은행 통장에 넣기 전에 꼭 한 번은 그 돈을 만져봤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지폐 감촉이 내 뼈 빠진 고생의 증거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지인 통에 나왔다는 말 듣고 덜컥 계약한 그 땅, 허름한 창고 몇 개만 덩그러니 있던 그 땅에 우리 부부가 처음 발을 디디던 날 남편은 묵묵히 담배를 피우더니 이러더군요. 찬수가 여기다 2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우리 늙어서도 굶을 일 없겠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늙어서도 나란히 앉아 밥 먹을 수 있겠네. 제가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아껴 쓰고 더 벌어 모았습니다. 국밥집을 얻어 3년을 버티며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불 켜놓고 장사했지요. 남편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부려먹힐 만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깨끗한 아이보리색 2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걸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 집이 우리 노후를 지켜줄 거야. 이 집 하나면 돼.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집이 훗날 제 목숨줄 같은 존재가 될 줄은. 그리고 또 몰랐죠. 그 집 때문에 제 평생 가장 괴로운 상처도 받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마냥 좋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줬고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건물을 올린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더니 그러더군요. 찬수가 그 집 잘 지켜.
그거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거다. 그러고는 허옇게 마른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몇 번이고 돌았습니다. 아침밥 차릴 사람도 없고 퇴근에 들어올 남편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 도무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지키라고 했던 그 집, 그걸 붙잡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1층은 일찌감치 세를 줬습니다. 처음엔 김밥집, 그 다음엔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오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는 걸 보면 남편이 남긴 유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2층에 살았습니다. 방 2칸짜리 허름하지만 햇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그 집. 누가 보면 낡았다고 할지 몰라도 저한텐 거기 있는 작은 기스 하나까지 다 남편과 저의 추억이었습니다. 살림은 혼자라 해도 꽤 바빴습니다. 아침엔 동네 마트에 가서 세일하는 달걀이며 과일 사오고 점심 먹고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언니들이랑 모여서 성경책도 보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요. 며칠에 한 번은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또래들이 있으니 그저 앉아 얘기만 나눠도 마음이 덜 적적했습니다. 찬숙 씨 표정이 좋아졌네. 이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나 봐. 그런 말을 들으면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나서 이불 끝을 꼭 잡곤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훌쩍 가더군요. 젊었을 땐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막상 나이 드니 그저 이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던 그 방에서 편하게 숨 쉬며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무서울 것도 서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제 노년이 곧 다시 흔들릴 줄은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그 살결이 괜스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던 아들이 머리를 급적이며 쭈뼛쭈뼛 서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집을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여기 2층 방 하나 좀 같이 쓰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남편 떠난 뒤로 이 집이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침엔 마음대로 늦잠도 자고 밤엔 불도 늦게 꺼가며 책도 보고 TV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눈앞에 있는 건 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코 흘리며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며느리는 곁에서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살림도 줄고 좋죠. 저도 장 봐서 들어오면 어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요.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그 눈빛이 끝까지 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조금은 스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깟 불편이 대수겠습니까?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인데 그깟 방 한 칸 아깝겠나. 그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이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라. 집이야 원래 네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어깨를 쭉 펴며 안도하는 듯 했고 며느리는 저를 껴안다시피 하며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 연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트럭 한 대를 몰고 왔습니다. 가전이니 가구니 옷박스니 살림살이가 트럭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좁은 복도엔 금세 상자들이 가득 쌓였고 며느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머니, 요건 어디다 놓을까요? 이건 방에 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사람이 북적거리니 허리며 다리가 다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래, 내 집에 내 새끼가 들어와 사니 이 집이 더 따뜻해지겠지. 그날 밤 낯선 발소리가 복도에서 오가고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누울 땐 늘 고요하기만 했던 이 집에 다시 숨소리와 말소리가 깃드는 것 같아 그게 조금은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조금도 예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회사 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양복에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이 왠지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부지런히 머리 매만지고 작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입술을 살짝 찍어 바르곤 했죠.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그 한마디를 하고 나가는 게 괜히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은 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보이며 오늘은 과일이 싸길래 좀 사왔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저 귤 몇 개, 사과 몇 알 넣어온 장바구니였지만 그게 어쩐지 이 집을 더 가족의 집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밤엔 셋이 나란히 앉아 TV도 같이 봤습니다. 주말 예능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그 웃음소리에 묻혀 깊게 주름진 눈가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이따금 어머니, 이 프로그램 재밌죠?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하며 말을 걸어오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네, 재밌네 하고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내 집에 내 새끼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니 내 노후가 더 든든하다. 낮에는 또 제가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살거리도 사고 교회에 가서 아는 이들과 인사도 하고 가끔은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도 쳤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야, 너네 아들 내외 같이 산다며? 부럽다. 하면 괜히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 착해. 며느리도 나한테 잘하고 같이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할 때 제 마음이 조금 뜨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나란히 놓인 구두 두 켤레를 보며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초반엔 정말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먼저 가버린 허전함을 아들 내외가 조금은 채워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며느리가 퇴근하고 방에만 콕 들어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피곤하겠지. 내가 괜히 불편하게 굴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밤 스탠드를 끄고 누울 때면 그저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 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그렇게 길게 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별 탈 없던 며느리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하면서 제 방에 들어가 뻗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한 달이 지나도 비슷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놔도 저 식욕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하면서 젓가락만 몇 번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해놓은 나물이며 국이며 냉장고에 그냥 쌓였습니다. 며칠 뒤엔 국에 살짝 쉰내가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괜히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차라리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적게라도 할 걸.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을 거들어주기만 해도 덜 서운했을 텐데요. 빨래를 널다가 며느리 방 앞에 놓인 세탁 바구니가 보여 얘야, 이거 같이 널까? 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깔끔해요. 저는 괜히 했다가 얼룩지면 속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살짝 비틀렸습니다. 내가 부리는 가정부인가? 하지만 또 금세 아니야, 저 애가 말을 좀 툭 던져서 그렇지. 아기는 없을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방 청소도 어머니, 제가 하면 먼지가 더 날릴 것 같아서요. 하며 아예 손도 안 대고 주방 싱크대에 자기 컵 하나 놔둔 것도 며칠씩 그대로 뒀다가 결국 제가 닦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주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발견했는데 뚜껑을 여니 초록 곰팡이가 보슬보슬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건지, 왜 며느리는 본인 먹던 것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지 속에서 묘하게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또 참고 닦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하지 누가 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휴대폰을 보며 웃더군요. 어머님, 내 친구들은요, 다 시댁엔 잘 안 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효부 소리 들을걸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허탈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들 내외 살림 보태주자 싶어 방 한 칸 내어준 건데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상하게 실룩거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아예 발을 빼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휴일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면 저는 배달시켜 먹을 테니 어머님은 편하게 드세요. 이러더군요. 그 말이 나는 당신이랑 밥 먹기 싫다 처럼 들려 속이 더 쓰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저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저 제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대놓고 무심해지고 집안일에서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작은 테이블에 앉아 국이며 반찬을 하나하나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왠지 모르게 들뜬 얼굴이었고 며느리도 괜히 옆에서 살며시 웃음을 띠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짐작도 못했습니다. 밥숟갈을 한두 번 들고 나서야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고민하던 게 있어. 저는 밥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힘들어?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조금 숨을 고르고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 이제 회사 생활만 하다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엄마도 알잖아. 월급쟁이로는 집도 못 사고 노후도 못 챙기고. 며느리가 그 옆에서 잔잔히 아들 팔뚝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면 몇 년 만에 집 사는 사람도 많대요. 우리도 이제 조금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장사? 그러자 아들이 더욱 상기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가게 하나 알아봤어. 위치도 괜찮고 인수 조건도 나쁘지 않아. 그러곤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 집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금리도 싸고 대출 잘 나와. 그 순간 제 귀가 쿵 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우리 집을 담보로? 아들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 가게 잘 되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거야. 그리고 원금도 건드리는 거 아니고 이자만 착착 내면 돼. 며느리도 바로 말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님도 우리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솔직히 다른 집 같으면 시부모님이 아예 집도 안 내주고 그러던데 우리 어머님은 다르시잖아요. 그 말에 제 목이 콱 막혔습니다.
싫다고, 안 된다고 입 밖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눈앞에 있었고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정말 잘해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인데 저 애들이 이 나이에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한편으로는 혹시 저 장사가 대박이 나서 나중에 더 편안히 살 수도 있겠지. 그런 헛된 기대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문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내 심장 깊숙이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이 은혜 평생 갚을게. 며느리는 저보다 더 기뻐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이번에 잘 되면 어머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거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들어와 누우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남편이 처음 장사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은행 대출 서류를 쓰러 갔던 날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안했었는데, 그리고 결국 우린 악착같이 갚아냈지 않던가. 그래, 우리 아들도 피가 어디 가겠어.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내내 머리맡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 같은 게 자꾸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들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큼지막하게 이름이 올라가고 가게 앞에는 형형색색의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작은 꽃바구니 하나를 손수 만들어 보냈습니다. 시장 단골 꽃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가게 냈는데 좀 잘 보이게 해줘요.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꽃집 주인이 웃으며 사장님, 며느리 복도 많으시네요. 아들 장사 잘 되면 팔자 피는 거죠. 말해주는데 그 말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가게에 들렀더니 아들이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 덕분에 이렇게 문 열 수 있었어. 며느리도 한쪽에서 주문을 받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고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보낸 가게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엄마, 오늘 첫 매출. 많이 팔진 못했지만 시작이 반이래. 그 문자에 저도 한참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배달 준비도 하고 있어서 바빠.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도 곧 자리 잡을 거야. 며느리도 아침마다 제가 밥상을 차리면 어머님, 저희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눈가는 벌써 지쳐 있었고 입꼬리만 힘겹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은 가게에서 찍은 사진을 가끔 보내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인테리어 예쁘지? 사진에는 깔끔한 테이블과 조명, 그 밑으로 텅 빈 의자들이 썰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괜히 목이 말라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며 저를 힐끗 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장사라는 게 원래 초반엔 다 이런 거예요. 금방 자리 잡아요. 그 말은 분명 위로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결국 불을 켰습니다. 탁상 달력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며느리 손에 의해 하나씩 지워진 게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이자 내는 날이에요. 하며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상상이 머리를 쳤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설마 잘못되겠어.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가엔 잿빛만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밥이라도 데워줄까? 그러자 아들은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엄마. 오늘은 그냥 잘래.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뒤따라 들어오며 저를 보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진짜 잘해볼 거예요.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휴대폰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혹시나 며느리가 집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까? 그저 그런 두려움만 가슴에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집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평정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저 애들이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게 돋아나던 불안이 그날 이후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이미 눈치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버텨주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새벽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혼자 들어와 어머님 피곤해서 그래요. 아직 정리할 게 많대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장사 뒷정리가 늦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문 닫게 생겼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가 뭘 닫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재료 대금도 못 내고 이제 건물주가 열쇠 뺏으러온대. 그 말에 제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진짜 안 됐어요. 그 조용한 목소리가 더욱 살을 에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낯선 서류 봉투가 두툼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독촉장.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아직 몇 달도 안 됐는데.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몇 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담보 제공 부동산, 채권 회수 절차 예정. 숨이 막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이 집 지금 담보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드님이 장사하신다고 대출 받으셨죠? 그 부분 연체가 계속돼서 기한 이익 상실 통보가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매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진해서 매매하시면 추가 비용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내가 사인해준 그 종이 그게 이 집을 통째로 잡히게 만든 거였구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남편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조금만 더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그날따라 한없이 낯설고 멀었습니다. 며칠 뒤엔 또 다른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일 통지,
낙찰시기 안내 같은 낯선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다 숨이 막혀 결국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예전 같은 웃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젓가락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이, 내가 남편이랑 뼈 빠지게 모아 지은 이 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건가.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쉼없이 맴돌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은행 독촉장에 경매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전화까지 받으면서 저는 매일같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방에서 나와 앉더니 한숨을 푹 쉬고 이러는 겁니다. 엄마, 엄마가 도장 찍어줬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거 대출 서류 말이야. 엄마가 사인해준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때 해줬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탁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했으면 엄마가 거기서 싫다고 했어야지. 왜 사인을 했어?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옆에서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남편도 망했고 저도 직장 관두고 가게에 올인했는데 우리도 다 잃었다고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혀를 차듯 작게 중얼였습니다. 진짜 어머님도 좀 책임지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팍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방에 들어가더니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너네 어디 가려고 그러니? 며느리가 옷을 개다 말고 고개를 돌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분간 저희도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멍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다가 며느리와 함께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연락 못 드릴 거예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한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서늘하던지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내 자식들이 내 집에서 짐을 빼들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저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숨소리마저 낯설게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녁이면 밤 냄새에 웃음소리까지 나던 그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조차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빚도 이 집도 다 내 몫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차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어봤자 들어줄 사람도 달래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더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쯤 지났을까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예전에 경로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이 어쩐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이고 저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길했습니다. 왜요?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눈치를 한참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그 며느리 며칠 전에 너 몰래 친정식당 개업식 갔다더라.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똑똑히 봤어.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있잖아. 큰 길 건너 신축상가.
거기 1층에 횟집 하나 들어섰길래 나도 구경 갔다가 내 며느리가 꽃다발 들고 활짝 웃더라니까. 할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그 집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된 거래. 들리는 얘기로는 내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 돌린 거 그걸로 자리 잡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 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 마트 진열대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내 노후 자금, 내 집을 담보로 한 그 대출. 결국 저것들이 다 끌어다가 지들 친정에 갖다 바친 거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줬던 얼굴들이 몽타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도 좀 책임지세요. 짐 싸들고 나가면서 툭 내뱉던 그 말투. 그리고 이제 와서 들리는 그 환한 개업식 웃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지게지며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지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팔아먹은 대출금으로 내 피부치가 아니라 며느리 친정 식구들한테 턱턱 갖다 바치다니. 저는 마트에서 겨우 걸음을 옮겨 집까지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군요. 벽을 짚고 겨우 앉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쉰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저 이 모든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눈 감고 있으면 다시 아들이 회사 다녀오며 엄마 저 왔어요 하며 들어오고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까요? 싱긋 웃으며 부엌에 서 있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독촉장 마감일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허무하게 빼앗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제가 손에 쥐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서류며 등기며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일들을 하루하루 정신없이 처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경매까지 안 가게 제가 알아서 매각하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빚만 다 상환하시면 됩니다. 남는 건 전부 할머니 몫이에요.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남는 건 전부 할머니 몫이라니. 하지만 정작 그 몫이란 게 평생 피땀으로 지킨 그 집에 비하면 참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빚 다 정리되고 조금이라도 손에 남을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했지만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계약하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다녀갔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은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한 번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 더 버텨보면 안 돼? 팔지 말고 혹시 모르잖아. 그 목소리에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집이다. 너도 며느리도 책임질 수 없잖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정리한다.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완전히 비워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큰 트럭이 와서 제 평생이 담긴 짐들을 하나하나 실어갔습니다. 거실 벽장 속에 남편 제삿날 쓰려고 꺼내놨던 작은 상도 아들 어릴 적 유치원 가방도 모두 낡은 상자에 담겨
덜컹덜컹 트럭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방 싱크대 모서리엔 제가 자주 팔을 기대 서 있던 흔적이 남았는지 조금 반질반질하더군요. 안방 문턱도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하며 발에 채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걸 한참 바라보다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동안 고맙다. 작게 중얼이고 손바닥으로 벽을 한번 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집 안으로 햇볕이 기울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들이 뛰어놀던 집, 남편과 밤마다 웃으며 찬물 한 잔 나눠 마시던 그 부엌, 며느리가 새댁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문을 열던 그 복도, 이젠 다 저 혼자만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문 너머 조그만 제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매로 빼앗기진 않았다. 이 집만은 끝까지 내가 지킨 거다. 혼잣말처럼 내뱉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은 채 평생을 바친 집에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켰던 집을 떠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골목, 이사 트럭에서 내려 집 문을 여는 순간 괜스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두 칸에 조그만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며칠 뒤 짐이 하나둘 풀리고 바닥엔 낡은 전기장판도 깔았습니다. 벽엔 남편 사진 하나 걸어두고 그 옆엔 손주 어릴 적 사진도 작게 걸어뒀습니다. 부엌 구석엔 전에 쓰던 양은 주전자와 밥솥이 놓였습니다. 낡았지만 그걸 보니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가 있던 곳이 어디든 집이지. 조금씩 이 동네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 구경도 하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나는 저 옛날 시장 건너 살다 왔지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나누고 나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몇 번 얼굴 익힌 할머니들이 찜질방 가자며 부르더군요. 할머니,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좀 가요. 땀 빼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날 따뜻한 황토방에 나란히 앉아 수건을 머리에 동그랗게 말아 쓰고 있으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동네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자리가 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상추 몇 포기 심어요. 날마다 물 주면 금방 커요. 그 말에 저도 흙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상추를 따다 된장에 쌈 싸주던 기억이 문득 스쳤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참 별거 아니네. 이것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어느 날 저녁밥을 혼자 차려 먹고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엔 이웃집에서 켜둔 빨간 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내 집은 아니어도 이제 내 마음은 내 거다. 이 작은 방에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에 낡은 이불 속에 들어 누우면서 혼자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없지만 내가 사는 집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정말 제 마음을 제 뜻대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꽤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 혼자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1년쯤 흘렀습니다.
텃밭도 제법 모양이 잡히고 경로당 할머니들이랑 찜질방도 자주 가며 한숨 돌린다 싶을 즈음이었죠. 그날도 시장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남자. 눈길이 닿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1년 전 짐 싸들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 턱선이 더 날카로워 보였고 눈가엔 멍울처럼 푸른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서둘러 다가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끝까지 흘러내리는 게 겨우 붙잡은 체면이었겠지요. 저는 콩나물 봉지를 손에 꼭 쥔 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득 제 집 대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이 나오자 제 가슴이 울컥 끓어오르는 걸 억지로 꾹 눌렀습니다. 한때 이 아이가 아프면 밤새 머리맡에서 물수건을 짜주던 그 시간들이 번쩍 스쳤으니까요. 하지만 곧장 그 다음 장면들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엄마가 도장 찍어줬잖아. 이건 엄마가 해준 거 아냐? 저희도 힘들어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살던 방에서 짐 싸들고 툭 던지듯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거예요. 저는 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문은 내 사람에게만 열기로 했다. 순간 아들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손을 몇 번 움켜쥐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기울어져 보이던지 당장 달려가 붙잡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든 콩나물 봉지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 봉투가 부스럭 소리를 내며 손가락에 닿자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꽉 하고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가로등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문은 더 이상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사람에게만 내어줄 거예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겠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득문득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게 야위었던 얼굴,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는 제 현관 앞에 다시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와서 텃밭에 파를 심고 여름 지나 고추를 따다 경로당 할머니들께 조금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죠. 그날도 동네 친구들이 작은 전셋집에 모였습니다. 막걸리 한 통에 파전 부쳐서 낮부터 한잔하자고들 왁자지껄이더니 집안이 금세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따, 이 파전 맛이 예사아니네. 역시 시장통에서 오래 굴러먹은 솜씨는 달라. 맞아. 우리 동네에 이사와서 제일 잘한 게 할머니 만나서 이 파전 얻어먹는 거라니까. 모두가 깔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소주잔만한 막걸리 잔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집이 없었으면 아마 너희도 못 만났을 거야. 순간 다들 술잔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 팔고 나온 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있지? 지금이 훨씬 좋아. 내가 웃자 다들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어떤 슬픔은 한번 터뜨리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탁 놓였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장난스럽게 제 손을 툭 쳤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파전은 네가 도맡아 붙여라잉. 집은 없어도 솜씨는 안 팔았지? 그 말에 우리는 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겨우 나한테 맞는 사람들을 얻은 거라고. 이제 내 마음은 누구의 담보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거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날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집이라 해봤자 방 2칸에 부엌 하나뿐인 작은 전셋집. 그래도 그 조그만 공간이 어찌나 포근하던지요.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 현관문만 열어도 마음부터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또 무슨 부탁하려고 온 걸까? 이번엔 또 어디를 내줘야 하나? 그 불안이 늘 제 등을 짓눌렀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오든 말든 이 문은 제가 열고 싶을 때만 여는 문입니다. 아침이면 경로당 친구들이 전화해 오늘은 어디 가서 점심 먹을까? 묻습니다. 가끔은 근처 찜질방에 다녀오기도 하고 동네 텃밭에서 함께 잡초도 뽑습니다. 잡초 뽑으며 허리 펴고 바라보는 하늘이 왜 이리 넓고 파란지요? 어쩌면 젊어서는 일에 치여서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매여서 그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볼 겨를도 없었나 봅니다. 가끔 밤이 오면 살짝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텅 빈 게 아니라 조용할 뿐이니까요. 어느 날은 벽장 속에 박혀있던 옛날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새벽 4시 시장통에 나가서 번 돈으로 남편이랑 조금씩 모은 종잇돈. 그 종잇돈이 쌓여 처음 지었던 그 집. 그 집은 이제 없지만 그 집을 만들었던 제 발바닥에 남은 굳은 살, 남편이 남기고 간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의 땀 냄새는 아직도 제 몸 어딘가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쓰기로 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억척스럽게 모은 돈도 허락 없이 찍힌 도장도 아닌 오로지 제가 웃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저만의 이야기로 차곡차곡 채워가 보렵니다. 저는 오늘도 조그만 방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습니다. 그래, 지금이 훨씬 좋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되뇌이며 아주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